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시집살이를 당해본 기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께 당해본 기억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집살이를 당할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바로 시누이들에게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누이들의 이야기랍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천벌까지 받게 된 시누이들의 몰락,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참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뭐 하나 애매하게 넘기는 법이 없었죠. 누가 제 앞에서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몸으로 나서던 애였어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시댁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졌을 때도 제가 결국 끝까지 결판을 내버렸던 게 당연한 흐름이었겠지요.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엄청 엄격했어요. 특히 예의범절은 철저했죠. 우리 친할아버지가 서예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방 안 가득 먹향기가 퍼지고 벽에는 멋들어진 묵서가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발끝만 까딱하면서 숨도 조용히 쉬어야 했고요. 글씨 하나를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안다. 그러니까 항상 곱고 올바르게 글씨를 써야 하는 법인 게야.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괜히 글씨 삐뚤게 쓰면 사람이 비뚤어진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본 들고 방바닥에 배 깔고 글씨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글씨는 곱게 쓰게 되었지만 제 성격도 그 영향으로 조금 너무 곱게 자라난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대신 상식은 많아야 하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젓가락질, 이것도 정말 혹독하게 배웠어요. 어릴 때 밥상에서 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 대충 걸쳐 잡으면 아빠가 조용히 젓가락을 제 손에서 빼가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손끝을 바들바들 떨면서 바른 자세를 다시 잡았어요. 쩝쩝거리는 건 더 큰 문제였죠. 엄마는 그 부분을 특히나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런 교육들이 결국 다 제 삶에 도움이 됐거든요. 실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얘는 참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칭찬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런 성격이 친구들한테는 별로였죠.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일름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귀엽기도 한데 그땐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끼리 싸우기라도 하면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선생님한테 뛰어갔거든요. 선생님, 은지가 민지 도시락 뺏었어요. 선생님, 애들이 또 몰래 뛰어다녀요. 크면서도 그 고집과 직선적인 성격은 잘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어떤 문제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말 한마디에 속에 있는 게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 바탕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 삶의 습관, 사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전투적으로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답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단호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멋있다는 말로 돌아왔어요. 신기하죠? 하지만 제 성격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대신 나서준 적도 많아요. 어릴 땐 그게 다 정의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 본성 같아요. 조금 튀고 조금 솔직하고 필요할 땐 날카로워지는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의 추천서 덕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출장이 조금 있는 편이라 처음엔 걱정했는데 막상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 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도시도 보고 낯선 공기도 마시고
그러다 돌아오면 월급 명세서에 덜컥 붙어 있는 출장 수당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 회사는 제가 뼈를 묻어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일하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거창한 로맨스는 아니고 그냥 회사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받은 사이였죠. 근데 사람이 너무 편안하고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금방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남편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다리가 진짜 부러질 것처럼 차려진 음식들, 잡채, 갈비찜, 전 종류만 3가지, 시어머니표 물김치, 시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두부조림까지 상이 꽉 차 있었어요. 아이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지. 많이 먹어요.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에서 천사광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보고 반가워해 주시긴 했지만 뭐랄까 서예를 하시며 늘 마음을 정돈하시던 저희 친할아버지와 가까운 고지식함이 느껴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들과는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당뇨가 심하셔서 드시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못 드신다는데 그걸 옆에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남편이 항상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위로 시누이가 둘 있었는데 쌍둥이라더라고요. 첫째 시누이는 결혼을 일찍 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자유롭게 지내고 있고 둘째 시누이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에게 바람을 맞고는 비혼을 선언했대요. 둘은 같이 집을 구해 동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보통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 한 번쯤 얼굴을 비출 법도 한데 그날 시누이들은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그냥 본인들의 일상과 인생이 더 중요한 느낌이었달까요? 근데 그 형님들께 인사를 못 드려서 어떡하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인사를 드려야 할까? 누나들? 아, 됐어. 신경 안 써도 돼. 누나들은 남 일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시간 아깝다고 만나지 말자고 할 거야.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하고 좋게만 해석했죠. 그게 진짜 제 인생 최대 착각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인사를 드린 뒤에도 시어머니는 따로 몇 번 더 뵙게 되었는데 천사 같은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며느리를 귀찮게 하는 성격이 아니셨어요. 연락도 먼저 거의 안 하시고 아주 가끔 정말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실 때마다 바쁘면 나중에 통화를 해도 된다고 시간 괜찮냐고 꼭 물어봐 주셨거든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천사 같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시켜도 될 일인데도 꼭 제 의중을 살피셨고 제 눈치를 보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가끔은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조심스러운 분과 가족이 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머님, 제가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서로 살갑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전혀 부담 안 돼요. 오히려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 딸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정말 싫어해. 내가 뭘 조금이라도 잔소리하면 아주 집안을 엎어버릴 판이야. 그래서 딸들한테는 먼저 말 꺼내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내가 괜히 조심스러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엄마가 딸한테 잔소리 좀 하면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날 일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엄격해서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엄마와 티격태격해도 서로 금방 풀리고 대화도 많고 잔소리를 들어도 아유 또 시작이네 이러고 말았어요. 엄마에게 잔소리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전혀 상상이 안 됐어요. 시누이들은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 처음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명절이나 가족 식사 같은 자리에서 시누이들을 직접 보게 되면 그 호기심은 바로 공포와 의문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이 시누이들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거울 복제본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두 사람이 매번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같은 코트, 같은 원피스, 심지어 메이크업도 거의 복부 수준. 머리 기장부터 컬의 방향까지 똑같으니까 저는 매번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헷갈려 하면 둘이 항상 동시에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아직도 우리 구별 못해? 아, 진짜 눈썰미 없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시댁 식구들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건 아니야? 저는 1년에 명절 2번, 가족 식사 몇 번 정도밖에 안 만났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게 구별해요?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똑같은 행색으로 찾아오면서 말이죠. 구별을 아직도 못하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조금 민망했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다음이었어요. 제가 난처하게 웃으면 옆에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절 변호해 주셨거든요. 아유, 며느리가 너희를 얼마나 자주 본다고 그러니? 1년에 몇 번 본다고 그걸 기억해? 엄마는 왜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 가족이면 그 정도는 구별하는 게 기본 아닌가? 저렇게 며느리만 감싸고 도니까 우리가 더 자주 찾아오기 싫은 거 아니야. 차별대우 쩔어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말투는 어쩜 그렇게 초딩스러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까지 시누이 편을 든다는 거였죠. 속 시끄럽게 누구 편을 들고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조금 더 눈썰미가 있었으면 좋긴 하지. 아직도 구별 못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저를 살짝 힐끗 보는데 제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누이들의 편을 들면 시누이들이 깃털이라도 달린 것처럼 더욱 날뛴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께 대놓고 엄마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고 난리를 치는데 순간 머릿속이 멍해질 정도였다니까요. 세상에 시누이들이 이런 성격이라서 시어머니가 연락하기 어색하다고 했던 거구나 싶었죠. 내가 무슨 며느리 편만 든다고 그래. 그냥 며느리는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거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보다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됐어. 엄마가 뭐 아들만 편애한 게 하루 이틀이야. 우린 익숙해.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다들 시어머니에게 몰아붙이는데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끼어들 수도 없고 시어머니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하나 싶다가도 그러면 또 저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기묘하게 돌아가니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죠.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단순히 막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때로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욕바지가 되기도 해야 하는 포지션이라는 걸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안 속엔 기묘한 균열이 숨어 있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선명하게 제 눈앞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웃긴 건요. 남편도 찍소리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엔 막내 아들이면 보통 예쁨도 받고 존중도 받고 우리 집 기둥하면서 대접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완전 딸바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 편만 들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의 저돌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까지 푹 숙이고 앉아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가족이 맞나?
이 생각이 아주 자동으로 떠올랐죠. 그래, 시어머니 편 내가 든다. 누군가는 시어머니 옆에 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시어머니를 소외시키고 말로 찍어 누르고 자기들끼리 편먹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말 수 없는 아들의 무슨 말만 하면 잡아먹으려 드는 시누이들의 시아버지는 더 어이없어요. 시누이만의 아버지라도 되는 듯 무조건 딸들 편만 들고요. 정작 자신이 당뇨 때문에 고생할 때 누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지는 잊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병수발을 다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뭐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돕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챙겨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요, 마치 모든 걸 본인이 잃었다는 듯 너무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사업 크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용돈도 주고 너희들 먹여 살렸잖아. 또 왜 애들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쥐들이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알아야지. 물론 시아버지의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정말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셨고 그때 번 돈으로 지금까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다고 해도요. 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감정노동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더라니까요. 시누이들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왕대접을 해주는 건지.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도 시아버지가 사주신 거더라고요.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한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쭈그리고 있다.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면 늘 우리 며느리 힘든데 내가 할게 하면서 말리셨고 제가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면 살금살금 방문을 닫아주시는 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었어요. 제 커리어를 쭉 이어가고 싶었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무 성급하셨죠. 애는 빨리 나와야 해. 늦으면 힘들어. 너희가 다 누구 덕에 이만큼 먹고 살았냐. 내가 손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걸 무시할 처지야, 어? 이 말을 양념처럼 매번 붙이시니 결국 저희는 일찌감치 아이를 낳게 됐어요. 제가 경력 단절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하신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손주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 다녀. 네가 아까운 애잖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채운 뒤 저는 다시 복직했죠. 그 덕에 회사에서도 제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근데요, 신경도 안 쓰던 시누이들이 이 사실을 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명절에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만 생색을 지들이 내는 거 있죠. 올케 우리 엄마한테 얼마씩 주고 있어?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분이래 엄마 힘든데 당연히 용돈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이미 시어머니께 여쭤봤었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게 감사하니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요. 그때 한사코 거절하신 게 시어머니셨거든요. 손주 보는 재미 얻어가는데 돈까지 받으면 염치 없다고요. 당연히 저는 이 사실을 시누이들에게 말을 했더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용돈을 안 준다고? 진짜 우리 올케 쫌생이가 따로 없네. 그럼 그 자리에서 용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니? 우리 엄마도 참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한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만 손사래까지 치면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용돈 받을 생각 없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나섰죠. 누나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받으세요. 애들이 그랬다고? 얘네들이 이런 소리를 할 줄 정말 몰랐다. 지들은 맨날 돈 달라 뭐 해달라 부탁만 하면서 왜 너희 일에까지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이 더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가 왜 이걸 미안해 하시지? 사실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늘 자기 탓을 먼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짠했죠. 그 와중에 더 가관인 건요. 시누이들이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데도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둘째는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두 사람 다 입만 열면 돈이 없어 죽겠다, 용돈 달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시아버지는 지갑을 쓱 꺼내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두 시누이는 당당하게 돈을 받아서 가고 그게 루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이 빠지는 건요. 시아버지는 늘 우리 딸들 고생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두 시누이는 사방팔방으로 챙겨주면서 정작 저희가 결혼할 때는 뭐 하나 해주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시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예요. 집값 오른 거 보면 기절할 정도죠. 그런데다가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결혼할 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대출받아 집 마련하는 거야. 너희도 너희 살림은 너희가 시작해야지. 사실 시누이들의 집을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걸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속이 너무 쓰렸어요. 아니 대체 기준이 뭐지? 우리는 막내인데 왜 우리만 자생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저희가 대출 때문에 하도 힘들어하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몰래 모아두신 적금을 깨서 우리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셨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시누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더라니까요. 지들이 받아먹은 건 생각도 못하고요. 엄마, 그럴 돈 있으면 우리부터 챙겨야지. 왜 직장도 빵빵한 자네한테 몰아줘? 우린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진짜 너무해. 우리가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얼만데. 그럴 돈 있으면 우리부터 챙겨야지. 그 욕심이 비단 두 사람의 욕심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남편에게 무언가가 돌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남편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형님들이 왜 당신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우리 셋한테 똑같이 나눠줘도 누나들이 항상 내 걸 탐냈어. 왜 얘 건 더 좋아 보여 이러면서 난리였지. 우리 남편은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가를 두고 경쟁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이런 성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중간만 하자. 이게 남편의 인생 모토예요. 그게 저는 처음엔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성격이 생겨난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누나들의 욕심, 투정, 차별 의식 같은 걸 수십 년 겪다 보면 그 누구라도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주말이면 일부러 시댁을 자주 찾았어요. 물론 시누이들이 뒷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중엔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옳게. 솔직히 시댁이랑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는데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뭐야? 그거 다 재산 상속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 지린다 진짜. 티나는 건 모르겠어. 우리 아빠한테 잘하고 엄마 도와주는 척하고 그거 전부 다 계산해가면서 하는 거잖아. 저는 그냥 진심으로 대할 뿐이에요. 시부모님이잖아요. 네가 그런 거짓말을 믿는다고. 여기서까지 속이려고 들어? 속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요.
저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속이 진짜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도 챙기게 된 거였는데 그걸 여우짓으로 몰아붙이다니요. 더 웃긴 건 시아버지는 그 나이 먹고도 시누이들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결국에는 저에게 집에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명절 외에는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도 싸늘한 분위기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밥이나 먹자. 어딘가 한 군데라도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래서 조용히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했죠.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마저도 오래 못 갔어요. 시아버지의 병세가 더더욱 심해진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거든요. 시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하루 세 끼 모두 특별식을 드셔야 했고 약도 종류가 많아서 시어머니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 시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폐에 물이 차서 급성 호흡 부전까지 왔고 의사도 정말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시아버지 옆을 지켰어요. 사실 시아버지보단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찾아간 거였지만요. 근데요, 그때조차 시누이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아니, 아버님이 작업도 안 되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형님들은 왜 코빼기도 안 비춰? 몰라, 바쁘다고 하던데. 연락은 했는데 올 생각 없어 보이더라. 그 말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엔 시아버지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정작 진짜 위급한 순간엔 그림자도 안 보인다니. 결국 시아버지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완전히 터지고 말았죠. 재산 문제 때문이었어요. 유언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재산이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들은 시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다 가져가? 반은 우리 줘야지. 엄마가 재산 챙겨서 몰래 빼돌리면 어떡해? 장례식장에서 딸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변호사가 따로 설명까지 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전부 상속받는 게 세금 문제 처리하기 가장 좋다고요. 나중에 절차에 따라 배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요, 시누이들은 당장에 돈에 눈이 멀었는지 시어머니가 돈 빼돌릴 것 같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누나들, 작작 좀 해. 남들이 다 쳐다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을 정도로 큰 소리를 쳤고 시누이들은 그제야 입을 닫았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말이 없어서 속이 깊은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을 정도였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치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끝나고 나서야 결국 협의가 됐어요. 상속은 일단 전부 시어머니 앞으로 받고 이유 하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유는 의외로 싱거웠어요. 시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매달 받아온 용돈들까지 전부 상속 재산으로 잡히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게 생긴 겁니다.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나 많던지 변호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받아놓고도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친 것이었다니. 근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떠들든 누가 우기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에 충격이 크셨던 건지 아니면 딸들이 저지르는 꼴이 너무 익숙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누이들은 시댁의 발길을 아예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상속에 목숨 걸더니 정작 시어머니가 혼자 남은 집이 썰렁하다고 말씀하실 때도 한 번을 안 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편과 제가 더 자주 시댁에 갔어요. 장 보러 가고 집 청소 좀 도와드리고 겨울이면 난방 잘 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작은 일들 하나하나 챙겼어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지럽다고 멀미처럼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뇌에 혹이 생겼대요. 수술을 바로 해야 합니다. 위치가 좋지 않고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암인지 여부는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우리 어머님 평생 남편 수발 들고 집안일 혼자 하고 딸들 챙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싶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손을 꽉 붙잡고 울컥했어요. 남편도 말은 못하고 눈만 붉어졌어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시누이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첫째 형님, 어머니 수술 날짜 잡혔어요. 2주일 뒤에요.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할 건데? 간병인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형님들도 바쁘시잖아요. 간병인? 비싸지 않아? 아니, 뭐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평간호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어? 형님, 시간 뺄 수 있으신 거예요? 내가 둘째한테 말해볼게. 그래도 엄마가 수술하는 건데 병간호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영 모르는 사람 두는 것보다. 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마음 편안했으니까요. 셋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면 연차도 하루만 쓰면 될 것 같았죠. 수술 당일 저는 연차 내고 아침부터 병원에 대기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자 수술이 잘 되었다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암은 아닐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들려왔죠. 수술이 잘 끝났으니 이제 시누이들이랑 바톤 터치를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시누이 2사람 모두 다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에 전화도 아니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올케, 우리 일본 여행 왔어. 온천 여행.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주고 엄마 간병도 잘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진짜 그날 혈압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수술 날짜를 직접 말했고 시누이들이 먼저 간병인 쓰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셋이 돌아가면서 하면 돼. 엄마 병간호는 아빠랑 달라서 편해.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수술 당일에 연락 한 통 없이 싹 일본 온천 여행을 갔대요. 그걸 저는 수술 끝나고 회복실 앞에서 몇 시간 떨면서 기다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자식이 할 짓인가요? 아니, 사람도 아닌 것들이죠. 그제야 제가 간병인을 구하려고 병원 측에 문의했더니 바로 구하는 건 어렵다고 대기를 걸어두라는데 순간 벙쪘어요. 입원 기간이 무슨 몇 주도 아니고 딱 3일인데 이걸 공백 없이 제가 연차를 쓰고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 없는 걸요. 소리 지른다고 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퇴원 전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저는 결국 연차를 하루 더 쓰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시어머니 옆에서 간병했어요. 눈 뜨고 있으면 어머니 살피고 잠깐 눈 붙였다 깨면 팔 저려 있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렇게 밤을 버텼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취해서 천천히 깨어나셨는데 눈을 간신히 뜨시자마자 목이 마르다고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금식이라 물을 드시면 안 돼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말하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곁에서 물도 못 들이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약이 어느 정도 잘 들어서 통증도 조금 가라앉았고 조직 검사까지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힘겹게 눈동자를 굴리시더니 제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왜 너 혼자 있냐? 애들은? 그이는 잠시 집에 들러서 옷 가지고 온대요. 아, 지금 왔네요. 너만 왔어? 네 누나들은?
누나들 일이 바빠서 오늘은 못 온대. 시어머니 속상할까봐 남편이 둘러댄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뭐 이쁘다고 온천 여행 간 신우들을 변호해줘요. 그래서요. 그냥 제가 질러버렸어요. 어머님, 형님들 지금 일본 온천 여행 갔어요. 저보고 교대로 병간호하자고 해놓고 제가 간병인 안 구해도 된다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글쎄 여행을 갔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딜 가? 온천 여행?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찾으셨어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건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 다음은 뭐 뻔한 상황이었죠. 전화를 받은 시누이들은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하대요. 엄마 깼어? 엄마는 금방 될 줄 알았지 뭐. 암이래? 아니래? 암튼 엄마는 잘 버틸 거야. 며느리한테 병간호 잘 받아. 간병인 쓴다고 하길래 우리가 괘씸해서 엄마 병간호하라고 했어. 잘했지? 갈 때 선물 사갈게. 너네 정말 온천 여행을 간 거야? 일본으로? 내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뭐 별거야. 요즘 의술 좋고 엄마도 잘 깼잖아. 우리 이 여행 엄청 오래전에 계획한 거란 말이야. 암튼 선물로 과자 사갈게.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귀에 있는 혈관이 하나씩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몰상식과 무책임과 후안무치함이 한꺼번에 눈앞에서 폭발하는 느낌. 저는 열불을 삭히려고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눈물이 그냥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한참 어딘가 깊은 데서 끓어오른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남편도 당황해서 황급히 다가갔죠.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뭐가 불편해? 남편이 급하게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가슴을 퍽퍽 치면서 꺽꺽거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딸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우시는 거구나. 저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주었어요. 속 안에서부터 끓어오른 눈물을 다 쏟아내야 속이 후련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한참 울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었죠.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쏟아내려 하시나 싶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였어요. 변호사님, 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거 이제 할게요. 변호사라니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쳐다보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눌한 발음으로 열심히 통화를 하셨어요. 그동안 보내드린 자료 다 가지고 있냐?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거냐?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피곤하다며 다시 서서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희에겐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고요. 그 얼굴엔 울다 지친 사람 특유의 허전한 표정이 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얼굴에서 오래된 결심의 흔적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 2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똑똑하고 2번 두드려지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정장을 아주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가요? 의뢰인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그 두꺼운 봉투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는데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파양 재판. 저와 남편은 순간 심장이 멎은 줄 알았어요. 파양 재판이요? 살면서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거의 못 들었던 단어였는데 실제 문서에 그 글자를 보고 있으니 손끝이 찌릿하게 저리더라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랑 남편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피고인의 시누이 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얼음이 됐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헛웃음도 못 내는 상태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눈빛이 아주 단단하게 바뀌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들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충분한 사유와 증거를 이미 다 갖추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줄줄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진짜 어떠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그냥 시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가 혼자 전부 감당하며 참고 묵혀온 거대한 사건들의 일부였다는 걸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아주 느리게 입술을 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 말투가 그냥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평생의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겨우 눌러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내 딸들 말이다. 내 친딸이 아니란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나들이 내 친누나들이 아니라고? 혹시 머리 수술하고 뭐 잘못된 거 아니지? 너희 아버지한테 아주 오래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첫사랑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누이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상상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됐어요. 시아버지께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가진 것도 전혀 없고 배운 것도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는 홀로 설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기반도 없는 여자였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시에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고 반응이 점차 오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의 여자와 혼인을 해야 했대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 한 문장으로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사랑은 첫사랑한테 하고 가정은 나와 꾸렸던 거야. 시대가 그랬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렇게 네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허구한 날 그 첫사랑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무슨 애가 들어서겠니? 그러던 어느 날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임신을 했다고 말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걸 평생 참고 숨기고 사셨다고요? 어쩌겠니. 당시에 이혼을 하면 여자는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기였는데 게다가 우리 집안의 재산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 그 인간도 나랑 이혼을 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 그래서 그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주고 양육비도 주는 대신 2번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기로 했다. 그럼 어머님, 형님들이 그 아버님의 첫사랑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내 호적에 올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 성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야. 나는 끝까지 거절했다. 그럴 거면 이혼하고 가라고. 하지만 그 인간은 나랑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 결국 첫사랑이라는 여자 호적에 올라갔지. 그런데 말이야, 그 애들이 한 3살쯤 됐을 땐가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찾아온 거야. 더는 못 키우겠다. 자기도 새삼 살고 싶다면서 쌍둥이들을 우리 집 앞에 버려두고는 도망을 쳤어. 그래서 어머님이 키우셨다고요? 그럼 어쩌냐. 고아원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하지. 자식은 없지. 결국 양녀로 입양을 했지.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막내를 임신하게 된 거야. 누나들이 항상 내 것을 탐내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던 게 전부 그래서였어. 그래, 걔들도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무리 그 핏줄이 싫어도 말이다. 애들이 무슨 죄겠나 싶어서 말이야. 애들을 키우면서 속이 상하고 몇 번이고 접시물에 코를 박고 싶어도
참았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 내 친정이 무너지면서 그 인간이 주는 생활비로 친정의 생활비를 주고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으니 참 신도 원망스러운 게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는데 남편 놈 사업은 승승장구를 하더라. 나보고 이 집안을 벗어나지 말라듯이 말이야. 한마디로 처지가 뒤바뀌면서 시어머니는 을이라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영악한 시누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더 교묘하게 남편의 것을 탐내고 심술을 부렸고 시어머니에게 패악질을 하면서 본인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을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억울하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왜 시누이들에게 별말도 못하고 손발 다 맞춰주며 살아왔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댁의 모습이 겉껍데기였다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일들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남편이 왜 늘 시누이들 앞에서 작아져 있었는지, 왜 시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고 비아냥거리고 괴롭혔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한순간에 다 풀린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이 파양 소송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평생 마지막 결심이자 인생 전체를 건 해방 선언이라는 걸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셨잖아요. 그냥 남도 아니고 상간녀의 자식을.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내 자식처럼 품어보려고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 내가 왜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싶은 순간도 많았어.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나중엔 마음의 문을 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주려고 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콱 하고 막혀버렸어요. 대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병상에서 쏟아낼까 싶어서요. 말이 어눌해서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목이 많이 마르셨을 텐데 그럼에도 꾸역꾸역 뱉는 말이 가슴을 무겁게 눌러댔어요. 시어머니께선 얼마나 더 눌려 있으셨을까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찍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마다 시누이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 먹었대요.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수없이 뱉어내면서 하루 종일 상처를 내려고 그 상처를 쑤시려고 덧내고 그랬대요. 니년만 아니었으면 우리 친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릴 줄 알았냐? 너는 우리 아빠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 건지. 불륜의 씨앗이 감히 뱉을 수 있는 말인가요?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왜 아픈 티를 내지 않았냐고. 내면 뭐하냐. 집안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네 누나들이 괴롭혀도 그냥 참고 살았잖아. 그게 다 내 탓 같았다. 내가 너를 찍소리도 못하는 놈으로 키운 것 같아서 나도 더 말을 못했어. 내가 다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남몰래 기록을 해두었다.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뒀어. 기록이요? 문자며 전화며 다 녹음해뒀다. 요즘 휴대폰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지 않겠니? 예전 같았으면 지우고 치워버렸을 거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어. 처음엔 증거라는 생각보다 혹시 얘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어디서부터 상처받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모아둔 거였어. 하지만 시어머니께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폐악질은 더더욱 심해졌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모르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어머니를 더 괴롭혀 왔더라고요. 재산 관련해서 그렇게 쪼아대고 욕을 하고 그 돈 단 한 푼도 쓰지 말고 본인들을 위해서 냅두라고, 아니 차라리 빨리 몸에 문제라도 생겨서 시아버지 곁으로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 말들이 얼마나 괴랄하고 아프던지 저까지 숨이 안 쉬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하신 걸까요?
쳐 죽일 년들, 당장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년들, 인간도 아닌 년들, 제 입에서는 쉬지 않고 욕설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평생 참아가며 키워준 애들인데 끝까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만 보더라. 그게 파양을 결심하게 된 이유야. 사실 변호사랑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 근데 평생 키운 자식이라고 쉽게 발을 못했지. 근데 이번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들이 나한테 한 짓들을 보니까 이젠 정말 아니더라.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참을 수 없더라.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진실이었어요. 그럼 재산 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요? 물론 저희가 욕심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어머님을 더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걱정 마라. 걔들이 지금까지 지 아버지한테 받아먹은 돈, 그게 지들이 받아야 할 상속 비율보다 훨씬 높아. 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변호사가 다 계산해 줬어. 어릴 적부터 지원해준 학원비, 생활비, 집, 용돈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다 합치면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미 넘어갔더라. 그래서 파양 재판을 하면 걔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다시 다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럼 그 말은 누나들은 상속권도 없어지는 거고 이미 받은 재산도 다 내놔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 상속권은 당연히 박탈되고 받은 재산은 어디서 났는지 전부 소명해야 하고 세금 문제 얽힌 것도 있어서 그 집은 다시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어.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다 돋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면서 결심은 다 섰다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하셨지요. 그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했고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결심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시누이들은 이제 끝났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인생도 이제야 처음으로 시어머니 자신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시누이들이 일본에서 히히덕거리며 온천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SNS에 올라오기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인증샷을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 시점에 시어머니께서는 파양 소송장을 접수하셨죠. 그리고 시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독을 푼다며 마사지 받고 집에서 드러누워 있으려던 그 순간 딱 맞춰 송달이 도착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시누이들이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눈이 뒤집혀서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했다더라고요. 그러고는 예상했던 대로 시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조용히 안정을 취하고 계셨어요. 이 상황까지 전부 계산해 두신 거였죠. 그 뒤로 시누이들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계단에서 울고 어떤 날은 욕을 퍼붓고 어떤 날은 눈물로 감성팔이를 하더라고요. 엄마 파양이라니. 파양 재판이 다 무슨 소리냐고. 엄마는 우리 엄마라며. 엄마가 우리 끝까지 키운다며. 올케 짓이지. 올케가 여우년이라고 했잖아. 올케가 소송 걸자고 했지. 내가 전현아주 아작을 낸다. 아파트 주민들도 지나다니며 혀를 끌끌 찰 정도였어요. 경찰을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경찰 출동 기록조차 시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았다는 거예요. 폭언, 협박, 난동. 이미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시누이들의 악행 증거에 경찰 기록까지 더해지니까 파양 재판은 진행되기도 전에 승패가 기울어버린 거죠. 결국 재판 결과는 시어머니의 완승이었어요. 재판부에서도 시누이들의 행적을 보고는 부모자녀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시누이들은 상속권도 전부 박탈됐어요. 그리고 파양 판결이 떨어진 직후 시누이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도 그대로 빼앗겼어요. 제가 처음엔 그 집이 왜 시어머니 명의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상속세를 못 낸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시누이들을 위해 본인 명의로 먼저 상속을 받아서 세금 처리를 다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땐 시어머니가 그 집은 시누이들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혹시라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도 그 집만큼은 시누이들 몫으로 남겨주려는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내놓으라고 난동까지 부렸지요. 결국 파양이 되고 상속권이 사라지니까 그 집 역시 법적으로 모두 회수 대상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깔끔하게 가져오신 거예요. 시누이들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 울면서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미쳤었어. 결국 낳아준 것보다 키워주는 애가 더 깊은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는 우리 엄마 하나라고. 우리를 버린 엄마가 무슨 엄마겠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근데 세상에 그걸 누가 믿겠어요. 평생을 괴롭히고 욕하고 재산만 밝히고 부모를 단순한 돈줄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을 들고 찾아온다고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천륜이라서 버리진 않으려 했다. 근데 더 이상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너희는 그냥 나에게 남이야. 그 말 듣자 시누이들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시댁집도 전부 정리하셨어요.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우리 부부에게 턱하니 주시면서 그러셨죠. 너희는 나한테 돈도 집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내 인생 마지막에 고마웠던 사람들이 너희뿐이었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귀촌을 하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하고 싶은 여유 있는 생활하며 늘어지고 싶다고요.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울 거라고 김장철에나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게 된 뒤라 그 평온한 미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누이들 근황은 정말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파양 이후 완전히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렸고 상속권도 다 사라졌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받았던 집도 회수됐고 밀린 세금 문제까지 터지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월세 단칸방으로 밀려났어요. 직장도 시끄러운 소문 때문에 잃었고 본가에서도 완전히 끊겼고 주변 친척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예전엔 엄마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온갖 뻔뻔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원도 아까워하며 서로에게 밥값을 떠넘긴대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SNS에 둘이 사이 안 좋아진 걸 폭로하듯이 올렸대요. 덕분에 저는 구경만 쏠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더 노력하고 저도 아이 키우며 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게 제일 큰 선물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 이렇게 평생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